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에 증여세 최신 소식이 나온 게 있어서 그 내용 한번 다뤄드리겠고요. 그 뒤에 코인 이슈, 시황 이슈 있으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2일 기준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에 무상으로 받는 것도 증여에 해당된다라고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혹시나 모른 머저 업데이트로 인해서 하드포크가 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이더리움 때문에 이게 다시 재부각 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세무업계 관계자도 일단은 과거 기반형에 있는 그런 세법의 또 우선권을 또 보았을 때도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는 증여 부분을 피해갈 수 없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약간의 아직까지도 과세 당국에 따른 증여 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프로그래밍이나 인프라가 약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대가성 여부를 어떻게 밝힐 것이냐, 그리고 거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판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2018년도 때도 비슷한 기사 내용이 나왔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님이 2018년도 10월 15일 날 아버지가 비트코인을 주셨는데 증여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에 따른 답변은 이러합니다. 금전에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에 따른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법률사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와 금전적 환상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경제적 이득이 있으면 다 증여세의 상위 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증여의 신고 기간일은 과거 증여세 신고서 기간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여일 전후로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이 있는 경우 그 확인된 가액을 포함시켜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주식과 비슷한 형태로 일단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좀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 끝 마무리에도 공백 상태가 있다. 그 이유는 법적인 부분에 따른 보강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에 따른 부족성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걸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사한 또 다른 기사 내용을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2019년도 7월 2일자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가상통화 증여에도 권리자 채굴기를 사서 자녀에게 주는 사례가 좀 있었다 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저도 이 내용을 또 다뤄드리기도 했었죠. 온라인 게임 캐릭터 줘서 넘겨줘서 국세청 감시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가상통화를 채굴기를 구매를 해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태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부모 명의 카드를 장기간 이렇게 이거는 좀 많이 쓰죠. 3번 같은 경우에는 금도 이제 10년 단위로 어차피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 이후에 국세청 조사가 어렵다라는 걸 악용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자 국세청 재산 압류 건수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상속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 건수도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부동산도 좀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과거 부동산 관련 보게 되면 되게 증여세 관련 소송건도 꽤 많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국세청이 5년간 세금 9조 원 과다 징수에서 소송건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 생각보다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려워서 오류가 좀 있었다고 하지만 패소했던 건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국세청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증여 부분에 따른 유권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이 가상자산에 따른 증여에 좀 문제점이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변호사님한테 한 번 더 의뢰를 해보시고 세무사님한테 한 번 더 의뢰를 해보신 뒤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면 또 나쁘지 않게 뭐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국세청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세입세출에 따른 업데이트 버전이 1년마다 됩니다. 1년에서 2년마다 되는데 그걸 일단은 암호화폐도 거기다가 넣어놨던 걸 또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자금 세탁 관리 또 특정 무슨 프로그램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목돈을 투자를 좀 시키면서 그것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걸리면 박살납니다. 네, 걸리면 박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만 해서 코인으로 했어. 근데 이게 되게 어설프게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했는데 이거 조사하다가 코인까지 나왔어. 이러면 이렇게 더블로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금액이 커질수록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세청 쪽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승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인센티브가 아주 짭짤하기 때문에 걸리면 박살 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걸리면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상당히 운빨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셔야 되겠죠. 네, 이쯤에서 이제 증여 이야기는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황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독일향 가스 공급 3일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 내용으로 인해서 뒤에 핫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거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특별한 경람이 발견하지 않으면 다시 재공급을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일단 물음표이다 라는 것과 달러인덱스 추이는 108.21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7월에 FOMC 회의 의사록과 이제 조만간에 잭슨 홀 미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금리 인상에 파격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성을 좀 받았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47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긴축적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암시 때문에 이번에 금 가격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90.8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란의 핵 합의에 따른 원유 공급 증가 기대감과 유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번에 주간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교차 상태에 빠졌던 부분으로 다시 하락세가 조금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상하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900억 원의 소비 쿠폰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추석이 돌아오기 전에 약간의 돈을 조금씩 더 풀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중국 지금 돈을 풀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또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중국은 다르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의 물가 수준 대비보다는 훨씬 더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1대1로 관련된 아프리카 117개국 재무 탕감키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이라고 해서 제8차 장관급 회의를 갖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부채 탕감 방침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원이 개발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나와야 중국한테도 좋지만 그냥 원석 자체에서 개발이 안 되면 이걸 팔기에도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개발 비용을 넣게 해도 우리가 지금 여유도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또 이걸 또 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주변 국가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피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미국의 에너지 장관이 내년 하루에 1270만 배럴 원유 생산을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에 따른 영향은 상당히 변동폭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손실분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에너지 장관에 따른 발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억 8천만 배럴 전략 비축률을 추가적으로 계속 더 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함으로써 이제 보충보단 중간 선거 때까지는 계속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드 스트림 1 부분에 따른 가스 공급으로 여러 가지 독일의 가계 부담에 폭증에 영향을 좀 끼치기 때문에 가스 부가스를 7%로 인하를 해봐야 크게 의미는 없죠.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옥시덴탈 50% 인수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에너지 부분이 좀 더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브레인 사상가 친딸이 차량 폭발 사고로 사망에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게 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야데니 리서치 대표가 시장의 포모 증후군이다. 놓치는 것에 따른 두려움이 확산이 된 것 같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6월 16일 시장이 바닥을 쳤을 때 진입하지 못하고 그 전에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다.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다시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 같고 수익률은 하락하기보다 평평할 것 같다. 경제 성장 속도가 느릴 때에는 평평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고려했었을 때는 시장은 내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등락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의 연준은 일단 2022년도 3.5, 2023년도 말에 4%, 그 다음에 2024년도 말에 3.5에 이렇게 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될까요? 4%대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가더라도 저는 일시적으로 가고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3.5로 계속 동결 가는 게 더 이상적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4를 찍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약간 충격이 좀 커지면서 인하로 곧바로 회귀하는 현상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2023년도는 일단은 너무 예측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4를 찍는다라고 하면 4에서 금방 내려올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FTX 이번에 매출 나온 게 있었는데요. 1000% 증가했고요. 재무제표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FTX가 작년에 3억 8,800만 달러 순이익을 냈고 전년도 대비 1,700만 달러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블록파이도 인수를 하고 돈이 많이 남아서 비썸도 인수하겠다 이런 인소리를 좀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빠르면 다음 주 주중에 금융위원회가 이제 해당 해외 거래소 사이트를 다 차단을 한다라고 하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남아져 있는 호재 일정을 좀 보게 되면 24일 샌드바스 알파 시즌3 시작이 있고요. 클레이튼 마그마 하드포크 메인넷이 29일,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비트코인 ETF가 30일, 그리고 8월에 플레어 네트워크 테스트 종료권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더리움 머지 9월 15일 날 일단 일정이 잡혀져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제 뉴스 내용에서도 25일 2분기 GDP 미국 거, 25일 한국의 금리 결정과 26일 PCE 지수 발표와 그 다음에 25일부터 27일 잭슨홀 미팅이 있고요. 26일 파월과 잭슨홀 미팅 연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물어보실까봐 와이오밍주 휴양지 잭슨홀에서 매년 8월에 열리는 경제정책의 대부분 학자분, 재무부 장관, 그 다음에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 내년 상반기에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키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아무래도 7개사가 금융당국으로 예비인과 벌금인 설립을 신청해 나섰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업비트에게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NFT도 팔고 STO 부분에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STO 토큰에 관련된 또 유사하게끔 여기에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장치를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코넥스 부분이 오히려 좀 인기가 시들해지고 또는 코스닥이 인기가 시들해지고 오히려 그거를 좀 빙자해서 이쪽으로 또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기술적 지표 나온 게 있는데요. 두 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동향이 현물 주도 상승장의 여부가 충족됐는지 한번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번에 거래소에서 매도형 현물 비트코인 대량 송금이 되어도 그 이상의 매수 수요가 있어 매도 호가창에 씹어먹는 상승장이 우리가 기다리는 현물 주도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래들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며 고래수가 감소하기 시작할 때 중장기 상승 추세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고래들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현물 송금 추세가 많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을 때 좋은 성과가 나왔으니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현재 가격 21,000에서 2만의 매수 물량이 몰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물대가 이 밑으로 좀 존재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청산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부분에 있어서 1340원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무슨 일이냐, 이거 나중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런 소리가 또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보게 되면 8월 마지막 주에는 러시아 에너지 논란건이 좀 있었잖아요. 뭐 다시 잠그겠다, 뭐 정비 때문에 그렇다, 뭐 이건 이제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의 에너지에 영향을 끼치니까 독일 쪽에 있는 경제가 생각보다 좀 불안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유럽에 있는 유로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또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7월 경제 지표가 크게 부진하게 나와 줌으로써 마이너스 2.8% 정도 좀 내려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부분의 원달러 부분도 당연히 약세를 보여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번에 보시게 되면 왼쪽 상단 중국의 위안화를 보게 되면 안주 그냥 박살이 났죠. 네, 그리고 유로화도 박살이 났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상 추이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좀 다른 나라 고려하지 않고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후발주자가 좀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가주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높아진다라는 것 자체에 따른 공포감이 생각보다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주변국들에 따른 경제 상황도 별로 여건이 좋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당의 위험자산에 따른 투자 비중도 생각보다 많이 못 들어간다라는 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예. 그렇게도 또 해석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해당 코인이 이렇게 또 밀리는 배경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불확실성이 꽤 많습니다. 왜냐면 9월 달에 금리 강도를 어느 정도 할 거냐, QT도 하는데 경기는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는다라고 나왔고, 8월 달에 선물 만기 시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의 머지 업데이트가 그냥 성공 안 했을 경우도 있겠죠. 실패할 경우도 있으니까 실패할 경우에 엄청나게 하락이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해도 여기 하드포크를 하고 나서도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면 일단은 IOU가 일단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둘 다 쇼패팅의 가중치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있어요. 예, 거래소들이 일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혼돈에 있는 장이 일단은 남아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거니와,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신흥국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물가 추이가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추이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 인덱스에 연동이 되면서 그게 이제 못 버티다 보니 코인을 일부 더 팔려고 하는 심리도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채롭게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려고 하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완전히 박살난 쪽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도 여전히 지금에 있는 달러와 힘을 견주어 본다라고 하면 항상 비트코인이 좀 더 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달러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는 게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학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 연중 총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거면 빨리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떤 좀 부작용이 나오게 되냐면, 장점은 빨리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는 안 된다. 근데 시장의 타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히려 들어가는 기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코로나 때 돈을 많이 썼던 게 오히려 또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히려 물가도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 그러니까 물가를 일단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물가는 잡아 넣긴 했지만, 언제든지 또 돈을 또 풀게 되면 또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연속적으로 나올까봐 지금의 연준에 있는 패턴을 항상 확인하면서 기업들에 있는 체력을 계속 체크하면서 웬만하면은 좀 천천히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미국에 있는 기업도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정말 혼돈에 있는 통화시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연준에 있는 선택은 이쪽으로 일단 기초가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들의 수익은 많이 잃었지만 여전히 공급량의 70%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뭐 6만 이상 갔었죠. 6만 9천 이상 갔었으니까. 그러면 과거에 이제 해당의 이 만에서 2만 사이는 이 철벽통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 70% 구간대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건 이 밑에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여전히 요동 안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누구는 뭐 비트코인 10만원 간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전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은 한 요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막 하는데,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항상 하루를 보람차고 최선을 다하면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